남북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는 지금 북한에서 20여 년간 군 복무를 한 여성이 한국 군용차에 처음 올라탔습니다. 그녀는 차 안에서 본 단 한 가지 장면 때문에 북한 병사들이 이걸 알면 절대 싸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. 과연 그녀는 무엇을 봤을까요?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 이름은 리정숙이라고 합니다. 지금은 대한민국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저는 평양에서도 제법 이름난 간부 집안의 큰딸로 태어났습니다.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당원 집안이었고 아버지는 군 고위 간부셨습니다. 그러니 저희 어린 시절은 북한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풍족한 삶이었습니다. 여러분, 북한이라고 하면 다들 굶주림부터 떠올리시잖아요. 그런데 저는 어릴 때 그런 걸 몰랐습니다. 저희 집 밥상엔 쌀밥이 늘 올라왔고 명절이면 돼지고기 수육에 흰떡까지 넉넉히 먹었으니까요. 학교도 평양 시내에서 손꼽히는 곳을 다녔고 교복도 남들보다 좋은 걸 입었습니다. 이웃 아이들이 강냉이 죽으로 끼니를 때울 때 저는 그게 당연한 줄도 몰랐습니다. 그냥 저희 집이 원래 그런 줄만 알았죠.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철없던 시절이었는지 모릅니다. 아버지 덕에 특별 배급도 나왔습니다. 한 달에 한 번 국가에서 고기며 기름이며 따로 배달이 오는데 옆집에서는 눈이 휘둥그레지곤 했습니다. 동대문 시장 같은 장마당에서도 저희 어머니는 가격 흥정 한 번 없이 사고 싶은 걸 사셨습니다. 그게 다 아버지 직함 덕이었다는 걸 저는 한참 뒤에야 깨달았습니다. 군대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저는 고사포 부대의 정치지도원으로서 병사들에게 매일같이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했습니다. 우리 조국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라고 저 스스로도 진심으로 믿으면서요.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습니다만 그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. 하지만 간부 집안이라고 해서 생활이 늘 풍족한 건 아니었습니다. 장마당에서 쌀 1kg 값이 오늘과 내일이 다를 만큼 물가가 요동쳤습니다. 어머니는 명절 때 두부라도 한 모 만들어 보려고 새벽부터 콩을 불리셨고 겨울이면 연탄 한 장이 아쉬워서 온 가족이 방 한 칸에 모여 몸을 녹였습니다. 일제시대 배급처럼 나라에서 정해준 만큼만 살아가야 하는 삶이었죠. 딸아이가 태어난 건 제가 32살 때였습니다. 아이 얼굴을 처음 봤을 때, 그 조그만 손을 잡았을 때, 그제야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 바깥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. 이 아이는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까? 아주 작고 여린 물음이었습니다. 당시엔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. 대동강 물은 그때도 변함없이 흘렀습니다. 봄이 오면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버드나무 가지가 물결에 흔들렸죠. 그 강가를 걸으며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. 우리 조국은 아름답다. 나는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다. 작은 의문 같은 건 감히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. 아니, 그 의문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습니다. 그 평온함이 무너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. 여러분, 제 남편을 죽인 건 총이 아니었습니다. 말 한마디였습니다.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졸업하고 고사포 부대 정치지도원으로 임관한 뒤 저는 매일 아침 병사들 앞에서 우리 수령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외쳤습니다. 그 말에 진심을 담았던 시절이었습니다. 남편도 군 소령 출신이었고 딸이 태어났을 때 아이 이마에 볼을 비비며 이 아이만큼은 우리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해주자고 했습니다. 그때는 그냥 아버지의 소박한 바람인 줄만 알았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부대에서 갑자기 끌려나갔습니다. 상부에서는 종파주의 혐의라고만 했습니다. 쉽게 말씀드리면 수령님 뜻에 조금이라도 어긋난다고 의심받으면 그걸로 끝입니다. 재판도 없고 변명도 없습니다. 동네 이장님이 모든 걸 결정하듯 위에서 한마디면 그 사람 인생은 그냥 지워집니다. 남편 소식은 석 달 뒤에 들었습니다. 공개 처형이었습니다. 저는 정치지도원이라는 이유로 그 자리에 동원돼 병사들 앞에 서야 했습니다. 6.25 때 이산 가족이 되신 분들이 느끼셨을
그 찢어지는 심정,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 것 같았습니다. 그날 밤 딸아이를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.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작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.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. 뭔가 잘못되었다. 이건 아니다. 옆집에서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감시의 눈이 사방에 깔린 세상이라 그 의문을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. 하지만 한번 생긴 균열은 아무리 덮으려 해도 점점 더 넓어져만 갔습니다. 남편이 처형된 뒤 연좌제가 시작됐습니다. 연좌제라는 게 여러분도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신 분 가족들이 탄압받던 거 아시잖아요? 딱 그겁니다. 남편이 반역자로 찍히는 순간 그 아내도 그 자식도 다 의심받는 겁니다. 저는 간부였지만 하루아침에 감시 대상이 됐습니다. 회의 때마다 제 발언 하나하나가 기록됐고 퇴근길엔 누군가 미행하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. 딸아이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. 선생님이 아이를 따로 불러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하라고 했다더군요. 10살도 안 된 아이한테. 집에 돌아온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도 안 먹었습니다.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.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.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. 이 아이 인생까지 망가뜨릴 수는 없다. 부대 상황도 갈수록 나빠졌습니다. 병사들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날이 늘어갔습니다. 약 한 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다친 병사가 그냥 썩어가는 걸 눈뜨고 봐야 했습니다. 겨울엔 손발이 얼어 터지는데 군화는 밑창이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도 위에서는 수령님 덕분에 우리는 행복하다는 구호를 외치라고 했습니다. 저는 그 말을 입 밖으로 낼 때마다 무언가가 목에 걸리는 느낌이었습니다. 그래도 이웃들이 몰래 도와주곤 했습니다. 옆집 아주머니가 아무도 모르게 옥수수빵을 문 앞에 놓아두고 가셨고 같은 부대 동료 하나가 정숙동무 조심하시오라고 귓속말을 해주었습니다. 그 작은 온기들이 없었다면 저는 그 시절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. 이대로는 살 수 없다. 그 생각이 이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. 문제는 살고 싶다는 마음이 커질수록 두려움도 똑같이 커진다는 것이었습니다. 군복을 마지막으로 개어넣던 날 밤, 저는 손이 떨려서 단추를 3번이나 잘못 채웠습니다. 결심은 딸아이 사건 이후로 굳어졌습니다. 하지만 막상 탈출을 준비하려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. 북한에서 탈출을 도와준다는 사람을 찾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일입니다. 잘못 걸리면 그 자리에서 끝이 나니까요. 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아주 조심스럽게 소문을 더듬어 나갔습니다. 돈도 필요했습니다. 몇 달에 걸쳐 몰래 장마당에서 물건을 내다 팔고 폐물도 처분하고 가능한 건 다 긁어모았습니다. 제일 힘든 건 부모님이었습니다. 차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. 연로하신 부모님께 저 떠납니다 한마디를 드리는 순간 그분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요. 어머니는 그 무렵 몸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저는 평소처럼 무난 인사를 드리고 돌아서면서 속으로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겠구나 싶어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.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라면 아실 겁니다. 6.25 때 피랑 가면서 부모 형제와 생이별했던 그 마음을요. 저도 그랬습니다.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남편 묘소에 다녀왔습니다. 정식 묘지도 아닌 변두리 야산 한쪽에 초라하게 묻혀있는 남편. 무덤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한참을 있었습니다. 당신이 원했던 대로 우리 딸만큼은 다른 세상에서 살게 해줄게요.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일어섰습니다. 탈출 당일 새벽 저는 딸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. 아이는 눈치가 빨라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. 그냥 손을 맞잡고 따라왔습니다. 그 조그만 손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.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지켜내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. 두려웠습니다.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. 이대로 있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확신이었습니다.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. 여기서 잡히면 끝이다.
여기서 건너면 새 삶이다. 2024년 여름 두만강이었습니다. 장마철이라 강물이 평소보다 불어 있었습니다. 안내인이 허리까지 찰 수 있다고 했는데 막상 들어서니 가슴께까지 올라왔습니다. 딸아이는 키가 작아서 턱 밑까지 물이 찼습니다. 저는 아이를 한 팔로 끌어안고 나머지 한 손으로 물살을 헤치며 걸었습니다. 군인 출신이라 체력 하나는 자신 있었지만 그날의 강은 달랐습니다. 차가운 물살이 아래서부터 온몸을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.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. 달도 없었습니다. 안내인이 절대 불빛 보이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. 강 건너 중국 쪽에 가끔 손전등 불빛이 지나갔습니다. 순찰대였습니다. 저는 딸아이 입을 손으로 살며시 막고 숨을 죽였습니다. 아이도 알았는지 꼼짝 않고 버텨주었습니다.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? 그런데도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. 강 중간쯤 왔을 때 발이 미끄러졌습니다. 순간 몸이 휘청하면서 딸아이가 물속으로 반쯤 잠겼습니다.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. 반사적으로 아이를 끌어올리면서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. 하늘에 계신 어머니, 아버지, 이 아이만 살려주십시오. 군인으로 20여 년을 살면서 신에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절로 두 손을 모으고 싶었습니다. 강을 건넌 건 불과 20여 분이었을 겁니다. 하지만 그 시간이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. 중국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. 딸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. 아이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. 엄마, 우리 살았어? 그 한마디에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. 눈물이 먼저 쏟아졌으니까요.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중국 땅에 발을 디딘 그 순간부터 저는 또 다른 감옥에 갇혔습니다. 강을 건넌 직후 안내인이 우리 모자를 데려간 곳은 조선족이 사는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. 같은 핏줄이라고 몰래 재워주시고 밥을 챙겨주신 조선족 할머니 댁이었는데 그분이 처음 내어주신 따뜻한 쌀밥 한 그릇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. 북한에서 군 대좌까지 지낸 제가 남의 집 골방에 수모밥 한 그릇에 울다니. 사람이 극한에 몰리면 그렇게 됩니다. 하지만 안도도 잠깐이었습니다. 중국에서 탈북자가 잡히면 곧바로 북한으로 송환됩니다. 돌아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제가 군 간부 시절에 직접 봐서 알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. 좁은 방 안에 하루 종일 웅크리고 있다가 밤에만 몰래 움직였습니다. 딸아이는 그 갑갑한 방에서 아무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저 제 옆에 붙어 책 한 권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 읽었습니다. 생계도 문제였습니다. 몸을 숨겨야 하니 변변한 일자리도 없었습니다. 조선족 아는 분 소개로 몰래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. 중국말을 못하니 손짓발짓으로 버텼습니다. 군대좌 출신이 남의 식당 구석에서 밤새 그릇을 닦는 신세가 된 겁니다.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야 했으니까 했습니다. 그 와중에 한국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.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자들을 돕고 계신 분이었습니다. 그분이 조용히 건네주신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. 걱정 마세요.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. 그 말 하나가 그 시절 저를 버티게 해준 전부였습니다.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그래도 하루하루를 넘겼습니다.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. 제 옆에 딸아이가 있었으니까요. 군인으로 20여 년을 살면서 저는 한 번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었습니다. 그런데 그날 저는 영사관문 앞에서 두 무릎을 꺾었습니다.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한국행 루트를 알게 됐습니다. 중국에서 곧장 한국으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. 동남아시아를 거쳐야 합니다. 태국이었습니다. 말이 쉽지 중국에서 태국까지 가는 여정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탈출이었습니다. 국경을 넘고 산길을 걷고 낯선 나라 낯선 말 속에서 몸을 숨기며 이동했습니다. 딸아이는 단 한 번도 힘들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.
태국에 도착해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. 불법 입국자 신분이라 언제 체포될지 몰랐습니다. 태국 경찰에 잡히면 구금되고 길이 꼬이면 다시 중국으로 넘겨질 수도 있었습니다. 선교사님이 미리 연락을 넣어두셨다지만 저는 한국 대사관 문을 두드리기 전까지 단 한순간도 긴장을 풀지 못했습니다. 대사관 앞에 섰을 때 담장 너머로 태극기가 보였습니다. 바람에 천천히 펄럭이는 그 깃발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.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. 딸아이가 엄마 왜 그래? 하며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. 20년 넘게 군복을 입고 살았던 제가 어린 딸한테 부축을 받아 일어선 겁니다. 대사관 직원분이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. 한국말이었습니다. 억양이 달랐지만 분명 한국말이었습니다. 괜찮으세요? 들어오세요. 그 짧은 두 마디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.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 저를 반겨주는 것이 그게 그렇게 울컥할 줄은 몰랐습니다.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습니다. 대한민국 땅을 직접 밟는 일만. 한국 군용차 조수석에 처음 올라탔을 때 저는 그만 멍하니 굳어버렸습니다. 차 안에서 병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. 선생님,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? 북한 군대에서 20여 년을 보낸 저는 그 한마디를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. 한국에 도착한 건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. 하나원,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기관에 들어가기 전 관계기관. 직원분들이 군용차로 저희 모녀를 이송해 주셨습니다. 그 차에 올라타는 순간부터가 충격이었습니다. 우선 차가 달랐습니다. 북한 군용차라고 하면 김정은 지시로 만들었다는 이른바 락도르 차량이 있는데 겉모양만 그럴싸하지 엔진 기술이 따라가질 못해서 몇 킬로미터도 못 가 퍼지기 일쑤입니다. 그러니 사실상 관상용으로 모셔두는 겁니다. 그런데 한국 군용차는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조용하고 묵직하게 달렸습니다. 군용 장비가 이렇게 실제로 쓸 수 있는 물건이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낯설었습니다. 신발도 눈에 들어왔습니다. 병사가 신고 있는 군화가 반들반들한 가죽으로 만들어진 겁니다. 북한 병사들이 신는 건 지하족이라고 부르는 얇은 고무신 형태인데 발을 제대로 감싸지도 못해서 발사계라는 헝겊을 정교하게 감고 신어야 합니다. 한 달이면 밑창이 닳아 못이나 나무 뿌리에도 뚫려버립니다. 그 신발로 혹한의 겨울을 버티는 겁니다. 그런데 한국 병사 발에는 방수에 통풍까지 되는 가죽 군화가 신겨져 있었습니다. 저는 나중에 동대문에서 그 군화를 직접 사서 신고 다녔습니다. 그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.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사람이었습니다. 병사가 장교한테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장교는 수고했어라고 했습니다. 북한 군대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입니다. 북한 군인들은 10년 가까이 복무하면서 휴가도 거의 없이 하루 두 끼도 못 먹는 날이 허다한데 그 고통을 감히 입 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. 수령이 친족도 처형하는 나라에서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그 세상에서 병사들은 그냥 복종만 배웁니다. 그게 군대인 줄 알고요. 저는 그 군용차 안에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. 북한 병사들이 이걸 알면 어떨까? 그 아이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총구를 이쪽으로 겨누고 있는 겁니다. 한국이 어떤 곳인지 김정은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싸울 의욕이 남아날 리가 없습니다.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이 지금도 보고 싶습니다. 언젠가 통일이 되면 고향 땅을 딸아이 손잡고 다시 걷고 싶습니다. 우리 세대에 꼭 그날이 왔으면 합니다.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는 이제 압니다. 여러분도 아시잖아요. 잃어봐야 비로소 아는 것들이 있다는 걸. 감사합니다.